자, 현장 손상 분류 지침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드 트라이즈의 세 번째 단계, 스텝 3에서는 손상 기준을 기준으로 환자를 외상센터로 보내야 되는 이송에 대한 기준들을 이야기할 건데, 손상 기준 첫 번째 기준은요, 이제 추락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은 6m 이상 높이에서 추락한 경우, 소아 같은 경우에는 3m 이상 또는 IT의 2배에서 3배 이상 높이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이 기준에 포함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손상 기준에 의한 기준은 심각한 교통사고가 됩니다. 요건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탑승장 위치에서 30cm 이상, 위치와 상관없이 45cm 이상 파손된 구조물과 구조물이 침입하는 경우가 이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요걸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표현하게 되면요. 차량이 이렇게 있고 운전석이 있는데 여기 사람이 타고 있고 여기에 30cm가 들어왔다 하게 되면 이거는 외상 세트로 가야 되는 기준이 되는 거고, 이쪽에 45cm 들어왔다,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 45cm이 파손돼서 들어왔다, 이것도 외상 세트로 가야 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운전자가 여기 있는데, 운전대가 이렇게 있고, 운전자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30cm의 침입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외상센터 기준이 아닌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서요. 신체 일부 또는 전신의 차량에 튕겨나가거나, 사람 몸 전체가 튕겨나가거나, 같이 탑승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자동차 사고 정보로 분석된 심각한 충돌일 때, 이거는 뭐 설명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GM이나 뭐 BMW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차량을 완성차 기업 같은 경우에 차량 내부에 충돌량을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를 미리 심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큼 커다란 충돌 에너지가 발생했는지 계산을 하게 되고, 계산된 결과를 위성으로 쏘아 보내서 가까운 응급의료 기관 센터에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응급의료 기관을 각 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된 하나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에서 다 모든 센터가 응급의료와 관련된 전화가 다 소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분석했을 때 위험한 사고다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때 이제 빠른 외상센터로 보내야 되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대 사람 또는 자동차 사고로 환자가 치거나 튕겨나간 상태, 그리고 32km/h를 초과한 속도로 충돌한 경우가 이에 또 포함이 되는 거고, 외상센터로 가야 되는 기준. 그리고 32km/h 속도로 초과한 이륜차 사고도 외상센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2번하고 1번 같은 경우에,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다 레벨 1, 2 최상위 외상센터로 보내야 되는데, 얘는 단순하게 외상센터 이송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에 레벨 1으로 가도 되는 거고, 레벨 2로 가도 되는 거고, 레벨 3로 가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스텝 4, 3까지 내려왔을 경우에는 레벨 1, 2보다는 뭐 3 정도로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이 특수 고려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이 환자가 그렇게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니고, 뭐 바이탈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과속 차량에 부딪힌 것도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래도 조금 이 환자가 좀 치료를 잘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여러 가지 특별 사항이 있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요거 있습니다. 나이 55세 이상이면 손상과 사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아니더라도 뭐 30km에 부딪히더라도 외상센터에 이송할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말 그대로 고려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 자, 65세 이상이면 수축기 혈압이 110mm Hg 미만일 경우 쇼크를 의심하라. 이게 뭔 말이냐? 일반적으로 혈압은 어릴 때부터 점점점 성장하면서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호흡수하고 맥박은 성인이 되면서 점점점 감소하게 되죠. 물론 이건 발달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게 되면, 노인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수축기 혈압을 110으로 잡아서 쇼크의 의심, 출혈성 쇼크라든지 폐혈성 쇼크라든지 이러한 부적절한 관리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낮은 에너지를 가진 기능 손상 기전에서도 중증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노인에게서. 그 다음에 소아 같은 경우에는 소아 전문 외상센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는 일반적인 외상센터에서 성인을 다루고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뼈 같은 것들이 골격계 같은 것들이 일반 성인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뼈가 있는데 충격이 팍 가해지게 되면 이렇게 금이 갈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상골절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팍 침을 가해지게 되면 여기만 살짝 파이고 나머지는 충격량에 의해서 이렇게 휘는 그린스틱 프랙처라고 해서 제가 설명했던 것 같긴 한데 근교국계에서 이런 손상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아를 전문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외상센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된다. 우선적으로. 근데 근방에 소아 전문 외상센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외상센터를 가야 되겠죠. 그리고 아스피린 같은 응고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머리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급격히 악화될 위험이 높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리 손상이 없는 화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화상치료센터로 분리해서 이송해 줘야 된다는 점. 골절이나 혹은 폐 손상이나 혹은 두 개 내 손상 같이 이렇게 다른 손상과 동반되지 않고 온전히 화상만 있다면 그냥 화상센터로 이송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자, 다른 손상이 있는 화상 환자는 외상센터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20주를 초과한 임산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응급의료 종사자의 판단.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 환자는 외상센터로 보내야 되는 환자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셨으면 이 또한 외상센터로 갈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로써 이제 손상 환자 분류치의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다음 포스팅에서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조금 힘들었던 물리적, 과학적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